주식 시바론 오늘 수요일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말 바꾸는 연준 QT 축소 배경과 영향은? 오늘 과거 150년의 미국 금융 역사 분석하고 또 금리 정책과 경기의 흐름 함께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시투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리 정책 계속 추적하고 또 물가, 경기의 흐름 저희 계속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 또 새롭게 나왔던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발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양적 긴축, QT를 축소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시장에서 크게 아직 다뤄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국장은 일부 영향 줬다는 분석도 있긴 있어요. 시장은 지금 거의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볼 땐 제가 중요한 얘기고요. 일단 미국 하원에서 얘기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2조에서 3조 달러 정도로 줄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4조 달러에서 출발을 했죠.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가. 그래서 QQ표를 통해서 거의 9조 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뭐 4.8조에서 5조 달러 정도를 도로 회수를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2조 달러나 3조 달러 수준만 회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거 QT를 축소하겠다는 건데 사실 좀 그 시장이 의아할 수는 있어요. 불과 2주 전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무려 0.75% 금리를 올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하겠다라는 굉장히 강경 발언을 한 지 뭐 2, 3주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이런 QT 축소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언급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뭐 그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파월 의장이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연준 의장 중에서 가장 그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뭐 앨런 그랜스펀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모호성 그래가지고 억지로 사람들이 헷갈리게 말을 뭐 그런 식의 작전도 썼던 판인데 파월 의장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말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정리해드린 걸 보면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곧 진정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올해 초에 갑자기 미안 인플레이션 심각해요. 앞으로 긴축을 빨리 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바꿨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올해 한 4월 5월 되면서 긴축을 빨리 하기는 하지만 연착륙을 하겠다. 즉 경기 침체 없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6월 중순 한 2주 전 정도에는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더니 지난주에 QT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말을 바꿀 수 있는 거고 지금 2조에서 3조 달러만 QT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1조 달러도 안 돼서 QT를 중단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QT 축소를 선언을 했는지 그에 대한 배경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일단 이렇게 급격하게 연준의 자산을 축소할 경우 미국 경제에 큰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혼자 평가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이미 소공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진행되고 가벼운 경기 침체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가벼운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해요. 가벼운 경기 침체와 강력한 경기 침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경기 침체는 3, 4년에 한 번씩 감기 걸리듯이 이렇게 걸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사라지는데 강력한 경기 침체는 이제 보통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GDP 성장률이 뭐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강력한 경제 위기를 동반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리세션은 사실 별로 많지가 않아요. 뭐 중공황이 온 다음에나 리세션이 오는 거지 뭐 2011년, 2015년, 2018년 계속 있는 소공황마다 리세션이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벼운 경기 침체로 볼 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게 강력한 리세션으로 바뀌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렇게 겁을 먹었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로는 아무래도 1994년에 채권 대학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금리를 이렇게 급박하게 올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달러 강세와 함께 미국 증시가 대신 올라가긴 했지만 대신 그 미국 채권 시장이 초전 박살이 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자이언트 스텝을 그 앨런 그리스펀이 했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욕을 얻어먹기 싫을 수 있겠죠. 지금 자이언트 스텝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1994년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이 좀 그래요. 부동산 지표 중에 지금 신규 주택 판매량, 그 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량이 모두 지금 2, 3개월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 부동산 그 불패 신화가 조금씩 그 균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물론 그 모기지 금리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주택을 안 사려고 하는 게 있고,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건설 비용이 올라가니까 자꾸 이제 건설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지금 그 미국의 가계 부채가 4천억 불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4천억 불 중에 90%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보다 더 그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대부분 이제 모기지를 기반으로 뭐 30년 정도 계속 이렇게 상환을 하면서 집을 소유하는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지금 그 경기 침체가 만약에 리세션으로 가고 지금 주택 그 판매액이 감소를 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이라도 하게 되면 제2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또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겁을 먹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기축 속도를 늦추자. 그래서 QT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금리를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QT는 일단 지금 뭐 2, 3조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그건 뭐 나중에 말을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금리는 한번 올리면 이거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QT를 가지고 긴축 속도를 조금 조절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그 메리츠 증권의 내용을 제가 잠깐 오프닝 때 멘트로 말씀드렸는데요. 주식시장이 특히 미국 경제가 평균적으로 침체에 진입하기 2분기 전에 주식시장 고점이 나오고 하락해왔다. 그러니까 침체에 진입하는 시점보다 2분기 앞서서 주식시장이 고점 형성 이후에 하락장을 보였다. 그걸 반영했을 때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때마침 지금 뭐 연준에서는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파월 연준 의장도 이달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에 대해서 약간 매둘기적으로 언급을 좀 했어요. 그래도 경제 자신이 있다 약간 이런 또 의사도 내비쳤었는데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둔화를 겪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미 경기 침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과연 경기의 흐름이 이 긴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QT 축소를 시사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QT 규모가 축소되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명목상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2조에서 3조 달러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담을 드릴 수는 없겠죠. 연준 의장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는 1조 달러도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QT가 지금 이기샘플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120년 그 미국 역사상 QT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과거 그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QE 1, 2, 3를 했었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그때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1조 달러에서 4.5조 달러까지 급증을 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3.5조 달러를 QT를 해야 정상이겠죠. 늘릴 만큼 그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겨우 7천억 불밖에 회수를 안 했어요. 이 시기가 언제였죠? 그게 이제 2017년 10월에 QT를 시작을 하고 2019년 7월에 QT를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QT만 중단한 게 아니라 2019년 7월에 기준금리도 인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없었다면 7천억 불이 아니라 좀 더 회수를 하다가 끝났을 텐데 갑자기 느닷없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QT를 중단한 이유는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군사 최강국이 미국이잖아요. 뭐 금융 그 정보력도 미국 연준이 전 세계에서 최강이에요. 그 전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정보력을 가진 연준이 뭔가 신용 경색에 조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더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갑자기 낮추고 QT를 당장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2019년 7월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연준의 의도대로 결국 이제 소공황까지 왔죠. 플래시 크래시까지 왔죠. 그러니까 2017년 10월에 시작한 QT가 2019년 7월에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QT를 중단을 했고, 그 다음에 9월에 레포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죠. 신용정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그 이후에 기준금리도 낮추고 영레포 금리도 낮추면서 진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2020년 2월과 3월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을 하면서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QT는 그렇게 대충 마무리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QT를 시작하는 게 4조 달러부터 출발을 하죠. 4조 달러에서 QQE4를 시작을 하는데 거의 9조 달러까지 갔어요. 8.8조 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4.8조 달러가 증가한 상태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QT도 4.8조 달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연준이 2조에서 3조 달러만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꼬리를 내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 QE 때 20%를 했는데 그럼 이번에도 20%밖에 못 한다고 가정하면 1조 달러도 안 돼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파월 의장이 다시 뭔가 좀 나중에 미안한데 2조 달러가 아니고 나는 1조 달러만 할래 라고 얘기를 굳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진행되다가 뭔가 신용경색 조짐이 있거나 안 좋으면 느닷없이 중단해 버릴 거예요. 그게 뭐 1조 달러가 됐건 1.5조 달러가 됐건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그 시나리오가 좀 높기 때문에 2조 달러까지 못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미 2조 달러만큼 돼 있어요. 영래포 자금이 이미 2조 달러가 됐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중반부터 제가 그 6월 초까지는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조 달러까지 이미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했어요. 레포 금리가 중요한 이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레포는 길어지는데 그러면 스탠딩 레포 패실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설 레포 기구라 그래서 그 연준이 이제 과거에 금융자산,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면 이게 실문자산으로 가서 경기가 부스팅 돼야 되는데 전부 은행에 금융자산으로 들어가서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봤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양적 완화를. 그래서 은행이 그 미국 국채를 사되 그 자금이 묶이는 게 아니라 그 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연준이 또 해주는 거예요. 레포 금리를 받고. 그게 레포고, 거꾸로 나는 은행들이
내가 지금 돈이 너무 많아. 이 돈을 굴리고 싶은데 가장 안전한 연준에 맡기고 금리를 받을래 하면 이게 역레포 금리가 돼요. 그래서 역레포를 기준으로 볼 때 역레포 금리가 올라가면 이것은 굉장히 금융 생태가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역레포 금리가 내려가면 이건 신용경색이 발생돼서 연준이 시장으로 유동성을 내보내려고 밀어내려고 할 때 역레포 금리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역레포 금리가 0. 그러니까 지금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시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전에는 그 0.75에서 1% 밴드에 있었잖아요. 근데 역레포 금리를 0.8%에 맞춰놨어요. 그거는 은행이 니네들이 돈을 연준에 도로 맡기면 즉 유동성을 회수를 해주면 연준이 0.05% 이자 더 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회수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벌써 작년 중반부터 지금 6월 초까지 2조 달러가 회수가 됐어요. 그럼 뭐 좀 이상한 거죠. 양적 완화로 2조 달러 회수하겠다 그러는데 이미 역레포 자금으로는 2조 달러가 이미 회수돼 버렸어요. 그게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주나요? 이거는 이제 초단기 자금이에요. 하루짜리일 수도 있고 영향 안 주죠. 안 줄 수 이게 그러니까 QT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장기 자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연준 자금에는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QT만큼의 유동성 회수는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볼 때는 긴축을 조금 줄이겠다라는 의지 표명 정도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QT는 뭐 다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미안해 더 줄일게 이렇게 말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짧게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여쭤보면 연준이 아무래도 위기 상황에는 최후의 대부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차대조표가 그만큼 늘어난 것도 있잖아요. 지금 9조 달러에서 줄여나가는 입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꼭 많이 줄여야 되나요? 정책 여력 때문에 많이 줄여야 되는 거라고 정책 여력은 생각할까요? 사실 없죠. 왜냐하면 예. 윤정기로 그냥 무한대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대로 뽑을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유동성을 퍼뜨리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빵이 됩니다. 점점 드리핀 딜레마에 의해서 점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모든 왕조가 멸망한 원인들이 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멸망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옛날에 로마 같은 경우에 금의 함량을 점점 이렇게 줄여가지고 유통을 하다가 나중엔 금이 하나도 없는 동전만 돌아다니는 상황이 되고 부가 전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부의 대부분이 기축 통화를 유지하면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지위를 상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연준이 굉장히 똑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유동성을 펴트려놨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면 그 부채가 다시 또 녹아버려요. 그래서 아마 2020년대부터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 전체의 부채를 보면 1950년대 피크를 쳤다가 그 이후부터 꾸준히 감소를 해요. 언제까지? 1982년까지 감소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지금 계속 상승을 하다가 지금 QE1, 2, 3, QE4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미국 연방 부채의 한계가.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GDP 대비 미국 연방 부채의 수치가 1940년대 후반과 지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든 재무부의 정책 입안자든 이제는 기조를 바꿀 때가 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채는 더 이상 늘리기가 어려울 거고 다행히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채를 줄여가면서 인플레이션으로 부채가 또 녹아버려요.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전 로마나 이런 데서 통화가 녹아버리면서 왕조가 붕괴되는 현상을 미국이 굉장히 와이즈하게 극복을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현재 연준에서 6월부터 시행하는 QT, 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발언, 파월 연준 의장에게서 나왔습니다. 2조에서 3조 달러 규모로 줄일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고요. 과거에 그 한 차례 있었던 QT 상황을 봤을 때 이보다 더 적게 QT를 진행하다가 정책 기준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영래포를 통해서 초단기 자금의 긴축은 또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QT 축소 시사 발언이 혹은 앞으로 QT를 예정했던 목표했던 금액보다 덜 줄이게 되었을 때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제가 계속 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키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유가에 의해서 결정이 지금 대부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인플레이션 완화가 연준의 긴축 속도를 늦추고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추게 되면 바닥이 만들어지는 지금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럼 연준은 긴축 속도를 늦추려면 이제 금리도 있겠지만 QT도 또 한 축의 그 긴축이기 때문에 QT 규모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건데 사실은 어제 그 미국 증시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 유가도 조금 올라서 지금 조금 더 봐야 되기는 합니다. 지금 제가 5월 바닥을 말씀드렸다가 좀 틀렸잖아요. 그 이후에 한 마이너스 2% 정도 더 내려가서 지금 4차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그 3차 바닥이 3,850 정도였어요. S&P 500 기준으로. 거기를 강하게 상향 돌파해야 지금 4차 바닥이 진성 바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고 그다음 CPI도 사실은 그 이번 주 얼마 안 되지만 저번 주까지만 해도 유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6월 CPI가 떨어지는 게 거의 확실시 됐는데 지금 6월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가 또 오르고 있어서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굉장히 그 5월보다는 6월 CPI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지금 코어 CPE가 발표되잖아요. 코어 CPE는 이제 그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 내일 모레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3개월 연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유가를 제외하고는 물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은 좋고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QT는 거기에 더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일단은 지금 가벼운 경기 침체라는 거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맞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요가 있고 그러니까 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이 있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동성은 이미 게임이 끝났죠. 이미 풀대로 풀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선 거고 공급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고 수요 측면으로 보는 게 이제 경기 침체랑 상관이 있어요. 이건 이제 파저티브 피드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일단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조금 그러니까 임금이 좀 명목 임금이 좀 올라도 실질 임금은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물가가 높으니까. 네. 그럼 실질 임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꺼리게 된단 말이에요. 소비가 꺼리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죠. 그러면 물가가 이 과정이 거치면서 물가의 과도한 급등이 완화되는 거거든요.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이미 인플레이션 완화는 시작됐고 이것이 결국 그 거시 지표로 나타나는 게 미국 GDP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연준도 마찬가지고 IMF도 최근에 지금 마찬가지죠. 계속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기존 2.8% 올해 2.8% 성장으로 봤다 지금 1.7%까지 떨어뜨렸어요. 1% 이상 떨어뜨린 상태고 IMF도 지금 3.7%에서 2.9%로 떨어뜨렸고 골드만삭스는 지금 더 좋지 않아요. 그건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올해 1Q, 2Q, 3Q 계속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소비를 침체시켜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미 가시화된 거예요. 가시화된 거고 이것은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게 분명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내일 모레 그 코어 PCE 지표를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유가와 연동된 그 CPE 그 6월 CPE가 어떻게 나올지를 네. 보는 게 우선이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인플레가 완화된다면 7월에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빅 스텝 정도로 떨어지고 9월 FOMC에서는 0.25 정도로 축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바닥이 한 7월 정도에 만들어지고 상승 추세로 9월쯤에 되면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PC 물가 지수인데요. 이 지표가 지난 3월에 6.6%를 기록해서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4월부터 6월까지 이번에 발표가 나오는데 이 3개월 연속의 둔화세가 기록이 된다면 이 물가, 유동성, 수요, 공급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물가 상승. 이것이 유동성은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완화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은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수요 쪽에도 이런 영향이 가게 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 소득의 감소죠.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서 물가가 피크아웃 될 가능성, 그와 함께 7월 주식시장이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내다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연준이 QT를 규모를 축소하면 QT는 이 양적 긴축이고요. 이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QT의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면 시장에 문제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없다는 얘기고 2, 3년 후에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QT를 그 뭐 2, 3조 정도로 축소를 하겠다. 하지만 저는 이제 1조 달러밖에 못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이유가 연준이 보다가 신용 경색 위험이 생기면 언제든 그냥 주저없이 중단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게 1.5조 달러쯤에서 중단이 될지 1조 달러까지만 하고 중단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건데 분명한 건 QT를 진행하면 당연히 신용 경색이 생기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기에는 대세 상승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금리를 인상하고 QT를 진행한다는 것은 지금 미국 경제가 매우 좋고 심지어 과열이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상기는 대세 상승기예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신용경색으로 몰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건 제가 몰라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무슨 프로세스가 되느냐? 2019년 프로세스가 또 가동이 되는 거예요. 2019년에 그 7월에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QT 동시에 중단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레포 시장에서 급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갑자기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제조업 지수를 보면 그때도 안 좋아지는 부분이 생기고 달러도 강세로 다시 바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서 신용금리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결국은 중공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공황이 아니고 한 소공황 정도로 올 거라고 보지만 그 신흥국에서 만약에 달러 약세로 인해서 뭐 내년 내후년에 급등이 나온다면 거기는 중공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러한 QT는 잠재적인 공황의 원인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결국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QT 자체가요? 예. 양적 긴축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신용 경색을 불러온다.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도 처음에는 오히려 대세 상승의 증거이지만 예. 그것도 2, 3년 지나면 결국은 신용 경색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 기준금리는 페이스를 두 개로 봐야 돼요.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뭐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시작이 되는 전반부에는 좋아요, 증시가. 그다음에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차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종합해서 간략하게 현재 시황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7월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잡고 이후에 내년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경우에. 예, 물가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죠. 저희가 엄청 만약에 한창 얘기했어요. 예, 지금 CPI, 예. 6월 CPI가 또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 그럼 모르는 거죠. 네. 물가 상승이 과연 중공황을 일으킬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만약에 물가가 피크아웃 된다면 7월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내년도에 우리 증시와 중국장까지 해서 이런 신흥국의 주가의 상승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반기 달러 약세 가능성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미국 증시가 바닥을 만들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투자 심리가 회복된 상태에서 달러 약세가 오게 되면 2020년 시즌2가 나올 수도 있어요. 2020년 2월, 3월만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지금보다 더 암울했죠. 근데 2분기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 강세가 멈추면서 급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달러 약세는 중반부터 시작됐고, 그때부터 한국 증시는 1년도 안 돼서 2배가 떠버렸어요.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달러 인덱스는 최근 들어서 박스권의 횡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레벨을 유지하면서 10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달러의 하락 반전이 중요한 시점이 되겠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그리고 계속 발표될 미국의 물가 지표 보면서 시장의 바닥 가늠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토마토TV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